역사 역설. 오늘은 고구려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에 의해 더 강하게 규정됩니다. 연개소문이 태어났을 때 고구려는 아직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구려는 여전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수백 년 동안 중국 왕조들과 맞서 싸워온 전쟁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는 이미 안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약해졌고 귀족은 강해졌으며 국가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의 한가운데에서 연개소문은 태어났습니다. 연개소문은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연태조 역시 고구려의 최고 귀족 중 한 사람이었고 그 집안은 대대로 군사와 정치의 중심에 있던 가문이었습니다. 즉 연개소문은 밑바닥에서 기어올라온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권력의 냄새를 알고 칼의 무게를 알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던 시기에 고구려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불안정한 정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왕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 왕을 둘러싼 귀족 집단은 서로 견제하며 권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균형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전쟁의 시대에는 치명적인 지연을 낳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마다 회의가 길어졌고 책임을 져야 할 순간마다 책임은 분산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이 보기에 이 나라는 이미 싸울 준비가 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비범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힘이 셌고 성격은 거칠었으며 타협보다는 압박을 선택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의 폭력성이 단순한 개인 성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구려 사회 자체가 폭력에 익숙한 사회였습니다. 전쟁은 일상이었고 군사적 공로는 곧 정치적 권력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이 사회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공격성을 가장 정확하게 체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할수록 주변의 귀족들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과격했고 너무 직선적이었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연개소문에게 왕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시스템의 한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훗날 고구려를 뒤흔들게 될 가장 위험한 씨앗이 됩니다. 7세기 초 중국 대륙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당은 이전의 왕조들과 달랐습니다. 강했고 조직적이었고 무엇보다 고구려를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연개소문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싸울 수 없다. 그는 고구려의 귀족 정치 구조로는 다가오는 전면전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를 설득이 아니라 강제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연개소문은 점점 군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병력을 손에 쥐고 요충지를 통제하고 정치보다 군사를 우선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왕과 귀족들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그 불만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642년 고구려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하루가 찾아옵니다.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킵니다. 왕을 제거하고 수십 명의 귀족을 한날에 숙청합니다. 피가 궁궐을 적시고 정치는 칼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 순간부터 연개소문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부터 고구려는 단 한 사람의 생명에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이 선택이 영웅의 탄생이었는지 멸망의 시작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고구려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642년의 그날 이후 고구려에는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공식 기록 소개 시간입니다. 왕이 바뀌었고 전국이 안정되었다는 차분한 문장으로 정리된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몸에 남은 시간입니다. 궁궐 바닥에 스며든 피,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가문들, 그리고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게 된 그날의 공포입니다. 연개소문은 이 두 개의 시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공식 기록의 시간만을 남기려 했습니다. 정변 직후 연개소문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보장왕을 옹립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조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고구려는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결정이 연개소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단 하나도 내려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연개소문이 만든 체제의 핵심입니다. 왕은 남기되 권력은 제거한다. 그는 스스로를 대망리지라는 직위에 올립니다. 이 직함은 원래 귀족 정치 구조 안에서 조정 역할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이 자리를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꿉니다. 정치의 조정자가 아니라 정치의 최종 결정권자로 만듭니다. 문제는 이 체제가 그의 생존을 전제로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연개소문은 정권을 장악한 직후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합니다. 첫째, 군사 권력을 한 손에 집중시킵니다. 둘째, 반대할 수 있는 입을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된 정책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숙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변 이후에도 의심받는 귀족들은 차례로 제거됩니다. 기록에는 영모 혐의, 국가 안위를 위협했다는 짧은 문장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개소문에게 완전히 복종하지 않은 인물들이 하나씩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무작위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연개소문은 아주 계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귀족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귀족 사회 내부의 균열을 정확히 이용합니다. 서로 경쟁하던 가문들, 서로를 불신하던 집단들, 그 사이에서 연개소문은 나에게 붙지 않으면 다음은 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공포는 선언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이 시기부터 고구려의 정치는 더 이상 토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의는 열리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왕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왕의 말은 결정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결정을 정당화하는 말로 바뀝니다. 국가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빠릅니다.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연개소문은 이 체제가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 구조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가오는 전쟁. 당태종은 연개소문이 정변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중국 사서에는 연개소문을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자라고 규정합니다. 이 표현은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전쟁 명분입니다. 당은 이제 고구려를 공격할 정치적 이유를 손에 쥐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변 직후부터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성곽을 보수하고 병력을 재편하고
국경 방어선을 강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잔혹했지만 군사적으로는 냉정하고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준비가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왜 왕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느낍니다. 세금이 늘었고 징집이 잦아졌으며 나라 전체가 긴장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영계소문은 이 불만을 달래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평온이 아니라 다가올 전쟁의 생존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어떤 시선에서는 그는 고구려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진 냉혹한 관리자입니다. 다른 시선에서는 그는 국가를 인질로 삼아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한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평가는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연개소문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스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오직 자신의 판단과 군사력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2부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연개소문이 왕을 죽이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혹은 그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이미 이 시점에서 당에게 집어삼켜졌을까요? 이 질문은 정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선택으로 인해 고구려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연개소문의 인생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구려가 가장 위험한 착각에 빠지는 시점입니다. 전쟁은 늘 가장 강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한 뒤 고구려는 오랜만에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령은 흔들리지 않았고 지휘 체계는 단순했으며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당 태종은 결심합니다. 당나라의 황제 태종 이세민.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략가였고 역사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한 이유는 단순한 영토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당의 동북 전략에서 항상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죽인 정권이라는 명분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전쟁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645년 당 태종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이 장면은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황제가 직접 전장에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은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연개소문은 당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면 승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광활한 전면전 대신 지형과 소모를 택합니다. 성은 버티고 병력은 흩었으며 당군을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전쟁은 빠르게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안시성이 있습니다. 안시성은 거대한 수도도 아니었고 국경의 핵심 요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 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군은 안시성을 가볍게 봤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달랐습니다. 성벽은 견고했고 보급은 끊기지 않았으며 지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군은 지쳐갑니다. 병사들은
낯선 땅에서 끝없는 공성전에 묵혀 있었고 보급선은 길어졌습니다. 영계 소문은 안시성에 직접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한 전투의 영웅이 되기보다 전쟁 전체의 설계자가 되기를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안시성은 그의 전략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결국 당이 후퇴로 끝납니다. 당 태종은 큰 성과 없이 군을 물립니다. 고구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영계 소문은 전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계 소문이 있었기에 고구려는 버텼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이 승리는 고구려 전체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영계 소문 개인이 체제 승리였을까요? 이 질문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모든 질문을 잠시 침묵시킵니다. 전쟁 이후 영계 소문의 권위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를 반대하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왕은 더 이상 상징조차 아닙니다. 국가는 영계 소문의 판단을 곧 국가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승리는 체제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오히려 체제의 문제를 가려버립니다. 영계 소문의 방식은 성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정되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승리를 통해 한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이 방식이면 된다. 강력한 지도자, 집중된 권력, 공포로 유지되는 질서. 이 모든 것이 전쟁을 이겼다는 이유로 정당화됩니다. 영계 소문 역시 이 착각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신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국가는 전시 체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긴장은 풀리지 않고 숙청은 계속되며 불만은 안으로 쌓입니다. 영계 소문은 이 불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승리와 통치의 지속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쟁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만 통치는 매일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영계 소문의 통치는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영계 소문은 영웅입니다. 고구려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승리는 나라를 구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당 태종의 군대가 물러난 뒤 고구려에는 잠시의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상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졌다는 것은 평화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빛이 낮아졌으며 사람들은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고구려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시 체제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계 소문이 있었습니다. 영계 소문은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전쟁에서 증명되었고 그의 판단은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누가 이제 와서 그의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전쟁은
국가를 하나로 묶지만 통치는 국가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영계소문은 전쟁의 논리로 통치를 이어갑니다. 그에게 반대는 곧 위험이었고 의견 차이는 곧 분열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고구려의 정치에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책은 빠르게 결정되지만 설명은 사라집니다. 명령은 내려오지만 이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갑니다. 영계소문은 의도적으로 공포를 노출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만듭니다. 경계를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넘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한 번만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놀라울 만큼 효과적입니다. 반란은 일어나지 않고 조정은 조용하며 왕은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영계소문이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너무 완벽합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조금만 흔들려도 한 번에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계소문은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후계 체계를 만들지 않고 권력을 나눠 갖지 않으며 판단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왕은 점점 더 형식적인 존재가 됩니다. 왕의 말은 결정이 아니라 결정 이후의 의뢰가 됩니다. 이 구조는 왕권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영계소문에게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워할 뿐입니다. 공포는 질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신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신뢰가 없는 국가는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영계소문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선택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고구려를 강하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귀족들, 판단하지 않는 왕, 수능만 하는 관리들. 국가는 움직이지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통치자가 사라질 때입니다. 영계소문 역시 늙어갑니다. 시간은 그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해질수록 고구려는 그를 대체할 방법을 전혀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고구려는 아이러니한 상태에 놓입니다. 외부의 적은 잠시 물러나 있고 내부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용함은 안정이 아니라 정지에 가깝습니다. 영계소문이 숨을 멈추는 순간 이 정지는 폭발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계소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고 나라를 묶어둔 인물이었으며 동시에 나라를 다음 단계로 넘겨주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그의 죽음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강한 사람의 죽음은 늘 두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그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그가 사라지자 무엇이 무너졌는가? 영계소문이 죽었을 때 고구려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건재해 보였습니다.
성은 그대로였고 군대도 남아 있었으며 적은 아직 국경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영계소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그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너무 완벽하게 그 개인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자 권력은 곧바로 갈라집니다. 영계소문의 아들들 남생, 남건, 남산. 이들은 하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각각이 아버지의 일부만을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군사력, 정치적 명분, 귀족과의 관계.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벌어집니다. 영계소문이 살아있을 때 침묵하던 갈등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귀족들, 억눌려있던 불만, 미뤄졌던 판단들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계소문의 통치가 남긴 가장 치명적인 유산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반대자를 제거했지만 합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서를 만들었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들 간의 다툼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국가적 혼란이었습니다. 누가 왕을 통제할 것인가? 누가 군대를 장악할 것인가? 누가 당과의 외교를 담당할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당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황제가 직접 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이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웅장한 충돌이 아닙니다. 보급이 끊기고 지위가 어긋나며 성 하나하나가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고구려는 더 이상 하나의 국가처럼 싸우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냉정한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영계소문이 나라를 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만든 구조는 그가 사라지는 순간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속도로 진행되던 붕괴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영계소문만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러나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래 살아야만 유지되는 나라였다면 그 나라는 이미 지속 가능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계소문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파도 이후의 바다를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구려의 마지막 힘이었고 동시에 고구려가 다음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은 단순히 나라를 지킨 장군으로도 나라를 망친 독재자로도 정리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 시대가 요구한 가장 극단적인 답이었고 그 답의 한계까지 모두 보여준 사람입니다. 고구려는 영계소문 덕분에 마지막으로 버텼고 영계소문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영계소문의 일택입니다. 한 인간이 어디까지 나라를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인간에게 나라를 맡겼을 때 어디까지 위험해지는지를 동시에 보여준 삶입니다. 역사 역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